안녕하세요. 청년미래 발전포럼 청년기자단 소속 전문기자 이정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박세준 회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박통일 대표의 특강을 통해서 회장님을 알게 되었어요. 특강을 들으면서 회장님은 어떤 분이실지 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빨리 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장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살짝 섞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좀 뭐 이렇게 피하라고 하는 것이 소개인데 스스로가 자기 소개를 하는 거는요. 근데 리타이어 한 사람이 뭐 자기 소개라고 할 것은 없고, 예, 요즘은 봉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봉사라고 지내셨군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사실 이제 회장님과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회장님께서 하고 계신 블로그를 이제 엿보았어요. 새롭게 시작하신 것 같았는데 혹시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좀 약간 이게 좀 우스운 얘기인데 네이버에 보면 이렇게 내 이름을 치면은 박세준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제 어떤 이력이 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원래 제 이름이 박세준이 아니고 박영기입니다, 본명은. 근데 이제 박세준이라고 개명을 해놓으니까 이게 뭐 이름이 세련돼서 그런지 뭐 탤런트나 영화 배우나 영화 감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현직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제가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좀 앞에 들어가는 그런 부심이 있어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블로그를 하면 그게 계속 활동하는 거로 뜬다고 그래서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되게 꾸준히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블로그 글 중에서 내가 꿈꾸던 나라라는 글을 인상적으로 읽었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회장님의 이상의 나라였듯 대한민국이 다시 젊은이들에게 이상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할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81학번입니다. 81학번인데 그 당시에 내가 꿈꾸는 나라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세계에 좀 돋보였으면 좋겠고, 또 독재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이런 게 그 당시 20대에 저희가 꿈꾸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 40년이 지난 지금 그런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1번째인 나라, 그 다음에 국방력이 5위인 나라, 문화 대국이 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런 나라가 됐는데 안타깝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지금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물질적 발전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놓쳤던, 결국은 그런 나라가 되고 보니까 알맹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젊은이들이 꿈꾸는 나라는 이제 이 물질적 하드웨어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것인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나라가 아마 희망이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를 꿈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0학번이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뭔가 이 부족하고 어려운 이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런 회장님 같은 현명한 답변, 이런 조언을 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박세준 회장님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니요. 언론인, 정치인,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 등 다양한 일들을 해오고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회장님께서 움직이게 된 신념과 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동력은 민주주의였죠. 민주주의엔 갈망이었죠. 80년대에는 암울한 시대였고, 진짜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인으로서의 동력은 민주주의였고, 그 다음에 언론인은 특별한 제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정치인은 이제 중간중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서
우연치 않게 네. 그 언론과 접해서 이렇게 언론인 쪽으로 다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뭔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당이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당 내에서 세력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당설이 대두될 정도인데 민주당이 슬기롭게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 몸담았던 그런 당에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어떤 말을 하면은 이제 개파가 돼버리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책임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옛날에 DJ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1987년도인가요? 그때 그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리고 은퇴를 한다고 하면서 독일로 다 가서 계셨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음엔 다시 또 나오시긴 네. 했지만 중요한 건 책임을 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민주당을 보면 책임지는 정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0.7%가 됐던 7%가 됐던 70%가 됐던 일단 분명한 거는 정권을 내준 겁니다. 네. 정권을 내준 그런 그 당사자가 다시 또 지역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또 다시 당 대표가 되고 네. 이런 것은 이전의 정치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마 그런 것이 좀 지양돼야지만이 네. 그래야지 민주당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조심스러웠던 질문이기는 하지만요. 또 회장님의 뭔가 지혜로운 답변이 또 궁금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책임 있는 정치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요즘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양당은 심각한 공방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또 입장을 내고 있지만은 그 또한 국민들은 찬반이 갈려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은 국가의 그 의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어요. 뭐 국방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는데 국가도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도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뭐냐면 그게 안전하고 안정된 그런 그 삶을 책임져야 되는 게 국가입니다. 그거를 대행하는 게 정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민주당 정부가 됐든 아니면 국민의힘의 정부가 됐든 국가가 국민한테 져야 될 안전과 안정에 대한 그 어떤 소명을 그 대신하는 게 정부라고 하는데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안전에 대한 관련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정부가 안전 때문에 그거를 지금 방류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은 그 한미일 그런 공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버린다고 하는 그런 약간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8%, 약 80%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그렇게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그 후쿠시마의 그 원자봉이 그 녹아내렸을 때 2개월 동안을 감추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IAEA에서도 그 원자봉은 그 어떤 그게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IAEA에서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거 그때 이제 원자봉이 녹아내렸다고. 그리고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거는 일본이 준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IAEA는 단 한 번의 시료 채취와 그다음에 세 번의 화상 그 회의만 가지고 또 일본이 제공한 그런 자료만 가지고 IAEA는 좀 판단해서 안정성 여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단 한 번도 시료를 채취해서 그걸 분석하거나 그걸 한 적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냥 일본이 준 자료만 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IAEA에서는
난 일본이 준 자료가 이래서 그랬다라고 발뺌하면 그만이고 그런 전력 있는 일본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네.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국민의 78%가 지금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 정부가 이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안전하다고 하지 않다고 하면 이 정부는 국민이 왜 안전한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진짜 그렇게 안전한 건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걸 충분히 검토하고 이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와 네. 후쿠시마의 오염수 문제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건 같은 문제입니다. 그게 두 가지 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겠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는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또 책임을 져야 할 국가의 의무니까요. 네. 우리가 국가가 국민한테 의무를 당연히 국민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듯이 국가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져야 됩니다. 네.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는 그 의무를 수행해 줘야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한반도 통일을 굉장히 염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에 대한 중요성, 당위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은 낮아지고 있으니 회장님께서 이렇게 통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미래와 가치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6.25가 끝나고 8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제가 태어난 당시에는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과 북한은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헌법에는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북한은 영토가 같은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으로는 그 북한은 다른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그 북한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 어떤 당위성을 갖다 놓고 반대한다고 해도 그 반대가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통일 문제는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얘기하기가 어려워하고 그 통일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마치 이데올리기에 대한 이데올리를 또 다시 이렇게 조장시키는 그런 일처럼 느껴지는데 네. 사실 통일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 문제는 우리의 그 삶의 본질이고 네. 우리 헌법을 우리가 준수하는 길이고 네. 그 헌법을 완성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은 꼭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뭐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대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헌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뭔가 청년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통일을 꼭 해야 할까라는 뭔가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법치주의 같은데 국가였어요. 네,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 통일은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한번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회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아들 박통일 대표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회장님과 박통일 대표는 정치적으로 다른 당에서 행보를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 자식의 일은 잘 안 바라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의 삶에 관여하면 그 자식의 미래를 망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부모가 자식의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자식들 4명이 저보다 더 큰 그릇이라고 하면 내가 그들이 하는 거를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또 그들이 나보다 더 작은 그릇이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들이 하는 만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질문해 오면 거기에서 해답이라기보다는 방향만 제시하죠. 그 비근한 예로다 우리 막둥이 아들이 그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인생에 아주 뭐 큰 일이 있는데 자기가 의논할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음악을 하고 싶다. 네. 근데 그래 음악은 해라. 그랬더니 음악을 하는데 그 음악을 하려면은 예술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예술고등학교 가려면 학원을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고. 학원을 다니려면 학원비가 있어야 된대요. 학원비가 30만 원인데 지원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는 그 네가 하는 일을 말리진 않지만 찬성하지는 않는다. 네. 아버지 입장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한 달에 얼마를 용돈을 받냐니까 한 10만 원 받는데 뭐 차비까지 앞서서 그럼 그 10만 원을 가지고 그 저기한테 찾아가서 원장한테 찾아가서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학원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라고 네. 부탁을 해봐라. 그랬더니 굉장히 실망스러운 얼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인생은 딱 두 가지다. 거절과 부탁. 그 거절과 부탁이 인생이 전부인데 잘 거절하고 잘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거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거절한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네. 왜냐하면 입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잘 부탁하는 사람은 혹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러면 네가 가서 잘 한번 부탁을 해봐라.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네. 아버지 그 원장 선생님이 10만 원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예술고등학교 다행히 합격을 해서 무사히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나는 이렇게 조언을 해줄지언정 깊이 관여하진 않아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또 아버지로서의 회장님의 면모를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부모로서 뭔가 자식이 바른 길로만 갔으면 좋겠고 내 바람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 지켜보는 걸 이제 자식 교육의 철학으로 그렇죠. 네, 생각하시는 것 좀 같아서. 부모는 네. 기다리는 게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게 딱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거. 뭔가 자식으로서는 되게 든든하면서도 또 감사한 일인 뭔가 내 일의 책임은 내가 지는 그런 느낌인 그 얘기도 것 같아요. 했어요. 네. 영광도 네 거지만 책임도 아픔도 네 거다. 네. 누가 해줄 수 없다. 네가 어떤 일을 해서 영광도 네 거지만 아픔도 또한 네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한테는. 뭔가 아버지로서의 또 회장님의 면모를 볼 수 있었는데요. 뭔가 인생 수업을 들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인터뷰의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데 그럼 청년단체 청년 미래 발전 포럼을 위해서 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회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당부 그러면 꼰대 같아서 그래서 그냥 혹시 먼저 산 사람으로서 혹시 이렇게 한번 할 말이 있으면 네. 하라고 하는 건 한번 하겠습니다. 네. 당부 그러면 좀 꼰대 같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꼰대 될 나이는 아닙니다.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차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차원. 그 차원이라는 말이 뭐 1차원, 2차원, 3차원 할 때 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자가 버금 차자고 원이라는 게 으뜸 원자입니다. 네. 근데 으뜸 원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이 최고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 이상 없다라는 게 으뜸 원자입니다. 네. 근데 그 차자라는 것은 버금이라는 것은 으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으뜸이 아니라 버금. 네, 버금가다. 버금. 으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비슷은 하지만 으뜸은 아닙니다. 네. 청년이 아무리 잘해도 최고는 될 수 없습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래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청년의 미래는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청년한테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시간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청년의 미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년이라는 것은 버금이고 청년이라는 것은 또 미래고 그래서 또 그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시간이 금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한테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얹어져서 흘러가는 것이고 네. 청년은 시간이 금인 이유가 시간이 있고 그 시간 안에 버금을 으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금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 미래 발전 포럼이 모쪼록 지금은 버금이지만 앞으로
으뜸이 되는 그런 청년들과 그런 포럼이 됐으면 합니다. 네, 정말 정말 많은 걸 배워가서 뭔가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미래가 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세준 회장님께서 저에게 호를 내려주셨는데 보통 스승님께서 제자에게 호를 내려줍니다. 제 호는 빼어날 탁, 으뜸원이라 해서 탁원이라는 호를 내려주셨는데 제가 뭐 실수가 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전격 신뢰해주시는 아드님 한 분 한 분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첫째 아들은 어떻고 둘째 아들은 어떻고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거에서 정말 아드님들을 얼마나 예뻐하고 사랑하는지 겉으로는 되게 무서운 호랑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아드님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껴서 되게 보기와 다르게 그 이후로 제가 회장님을 되게 편하게 더 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